지구 표면의 71%는 바다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 광대한 수면 위를 오가며 문명을 만들었고 전쟁을 치렀으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태양은 인류에게 식량과 자원을 제공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생명의 순환을 돕는 가장 거대한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수백 년에 걸쳐 관측하고 연구하며 이제는 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조사한 해양의 깊이는 전체 바다의 단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여전히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으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심지어 달 표면보다도 화성의 지형보다도 해저의 모습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탐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해저는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거부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깊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해양의 평균 깊이는 약 3,700m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균일 뿐이며 마리아나 해구처럼 무려 1,984m까지 내려가는 해저도 존재합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뒤집어 바닷속에 꽂아도 완전히 잠길 만큼의 깊이이며 여객기 항공 고도의 약 1.1배입니다. 바다 밑으로 비행기가 잠긴다고 상상해보면 그 엄청난 깊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잠수함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질문은 사실 상상 이상의 무게와 압력, 그리고 생존 불가능한 세계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지표면 여기는 바로 1기압의 세계입니다. 1기압은 곧 1제곱센티미터당 약 1kg의 공기 무게가 몸에 작용하는 압력을 뜻합니다. 이 압력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딱 좋은 수준입니다. 피부가 버틸 수 있고 폐도 잘 작동하며 생명체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사정은 전혀 달라집니다. 바닷속으로 10m 내려갈 때마다 압력은 1기압씩 증가합니다. 즉 수심 100m에서는 10기압, 수심 1000m에서는 100기압,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심연 약 11,000m에 이르면 압력은 무려 1100기압에 달합니다. 만약 당신의 손가락 위에 자동차 한 대 전체 무게 약 1.1톤이 정확히 1제곱센티미터 면적에 집중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강도는 뼈를 산산이 부수고 철조차 찌그러뜨리는 수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금속 구조물조차도 쉽게 찌그러지고 전자기기는 작동하지 않으며 생명체의 세포막은 즉시 파열됩니다. 압력은 단순히 무겁다는 개념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심해는 단순히 어두운 곳이 아니라 물리법칙의 극한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태양이 만든 시간의 개념조차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정밀한 카메라를 가져가도 그곳에서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빛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주변 생물들을 놀라게 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려는 대상이 실제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측하면 할수록 진짜 모습과는 멀어지는 역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기보다도 더 빠르고 복잡하게 흐르는 해류가 센서를 휘젓고 탐사용 장비를 밀어냅니다. 심해의 지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평하지 않습니다. 깊은 협곡, 해저산맥, 해저화산, 그리고 수백 미터에 달하는 해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미로와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은 달에 깃발을 꽂았고 화성에 탐사차를 보내며 태양계 끝까지 우주선을 날렸지만 지구 바다의 95%는 여전히 관측되지 않았고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상상조차 못한 생존 방식, 빛이 없는 곳에서 전혀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의 깊은 바다 밑에서는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명체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확인한 생명체 종의 약 80%가 바다에 서식하지만 그중 단 20%만이 분류되고 등록되었습니다. 나머지 60%는 이름도 형체도 존재조차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은 바다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바다 표면 근처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바다는 수면 위에서 보면 푸르게 빛나며 평화롭기까지 합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얕은 바닷가에서 우리는 바다 전체가 그저 투명하고 밝은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수면으로부터 단지 200m만 내려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빛은 갑자기 사라지고 눈앞은 점점 더 짙은 남색으로 가라앉습니다. 이곳부터는 혼합층이 끝나는 지점이자 영구 암흑의 시작입니다. 이 깊이를 빛이 닿는 한계선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적으로는 광도층이라고 합니다. 빛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파장이 짧은 색부터 먼저 사라집니다. 가령 빨간색은 수심 10m만 내려가도 대부분 흡수됩니다. 노란색과 초록색도 점차 사라지며 유일하게 남는 것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심해 생물 대부분이 파란색 또는 파란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시각만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눈은 이 어둠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양빛에 의존하는 우리의 시각은 300m만 내려가도 거의 쓸모가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조명 장비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빛을 비치는 순간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생물들은 빛을 보면 도망가고 일부는 조명 아래에서 색을 바꾸거나 가만히 죽은 척합니다. 즉,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끝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곧 모든 생명의 에너지의 시작점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상 생태계에서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태양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필요로 합니다. 식물은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동물은 그 식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해저 1000m 아래의 생명체들은 이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열수 분출공 주변에서 발견된 생태계입니다. 1977년 미국의 잠수정 알빈호가 갈라파고스 해령 근처 심해를 탐사하던 중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해저 틈에서 섭씨 350도에 달하는 뜨거운 물이 분출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수천 마리의 커다란 관벌레와 특이한 생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생물들은 태양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원은 빛이 아니라 화학물질이었습니다. 이 생태계는 화학 합성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바닥에서 분출되는 황화수소를 몸속에 흡수하고 이를 미생물과 함께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피부도 눈도 심지어 입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이 필요 없는 세계에서 보는 것은 생존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물들의 몸은 반투명하거나 완전히 흑색이며 때로는 금속 성분이 포함된 딱딱한 껍질을 가지기도 합니다. 지상에서 발견되는 그 어떤 생물과도 닮지 않은 이들은 마치 외계 생명체처럼 느껴집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단지 어둡다는 의미를 넘어 시간이 멈추고 공간의 감각이 사라지며 생명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서는 위와 아래의 구분조차 사라집니다. 물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방향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생물이 스스로 발광합니다. 이 발광 현상을 생물 발광이라고 합니다. 깊은 바다의 생명체 중 80%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빛은 의사소통, 짝짓기, 사냥, 위장 등에 활용됩니다. 일부 생물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는 천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심지어 일부는 빛으로 신호를 보내 무리와 위치를 공유합니다. 전기 소비 없이 극도로 효율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 빛은 현재 인간 과학이 가장 모방하고 싶어하는 생명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 빛은 발열이 거의 없고 수명이 길며 아주 적은 에너지로도 강한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이 사라진 바다의 아래에서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명들이 또 다른 문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어둠은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생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 생명은 그 멀고 먼 별이 아니라 지구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 먼저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바닷속 깊은 곳을 탐사하기 위해 고성능 잠수정을 개발하고 수천 미터 아래까지 강할 수 있는 무인 탐사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저 탐사는 여전히 어렵고 위험하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심해의 압력 때문입니다.
심해는 단순히 차갑고 어두운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무게가 생명을 짓누르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공 상태를 상상하면 우주를 떠올리지만 사실 바다 깊은 곳은 정반대의 조건, 즉 초고압 상태입니다. 이 초고압은 생명체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단백질 구조, 세포막의 유연성, 효소의 작동 방식까지도 모두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생명체가 심해로 내려가면 세포는 찢어지고 효소는 작동을 멈춥니다. 혈관은 터지고 폐는 눌려 찌그러지며 몸 전체가 파괴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자비한 압력 속에서도 살아가는 생물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심해 생물들은 외골격이나 단단한 뼈보다는 부드럽고 탄성 있는 몸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의 해파류나 압력 자체를 흡수하듯 흐물거리는 어류들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생물은 체내의 공기를 거의 포함하지 않고 대신 액체로 가득 찬 장기를 통해 내부와 외부의 압력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생물 중 하나가 바로 블러피쉬입니다. 호주와 태즈메니아 근처 심해 600에서 1200m에서 발견되는 이 생물은 지상에서 꺼냈을 때 마치 녹아버린 점액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압 환경 속에서 매우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어류입니다. 지상에서 형태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이 살던 환경이 1000톤의 압력으로 유지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해의 압력은 기계 장비마저 부수어버립니다. 1990년대까지 대부분의 심해 탐사 장비는 금속 케이스로 보호되었지만 압력에 의해 접합부가 갈라지거나 내부 장비가 고장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티타늄 합금, 탄소 섬유, 그리고 최근에는 세라믹 기반 내압 구조 등 다양한 소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m 이상을 안정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장비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해저에는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완전한 생태계를 이루는 복잡한 유기체들도 살아갑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고압에 적응해 왔습니다. 일부 세균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 환경인 심해 열수구 근처, 압력은 높고 온도는 400도에 가까운 환경에서도 생존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생명체들을 가리켜 호합성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압력 없이는 오히려 살아갈 수 없는 생물들입니다. 나사는 심해 탐사를 우주생명 탐사의 훈련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압 속의 심해 환경은 타이탄, 엔셀라두스 같은 얼음 위성의 바다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엔셀라두스의 얼음 아래 약 100km 두께의 바다도 외부로부터 단절된 초고압 환경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심해는 단순히 지구 내부를 이해하는 공간을 넘어 우주 생명의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자연 실험실인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기압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형태의 생명체가 조용히 숨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태양 없이도 산소 없이도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미 오래전에 터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물속은 공기보다 훨씬 효율적인 소리 전달 매체입니다. 소리는 수중에서 초속 약 1500m의 속도로 전파되며 이는 공기 중에서보다 약 4배 빠른 속도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고래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동료와 의사소통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 해저 지진의 진동은 몇 분 만에 다른 해륙 해안까지 도달합니다. 인간은 이 바닷속 소리의 언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탐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음향 탐지 시스템 소나, SONAR, Sound Navigation and Ranging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개발된 군사용 소나는 잠수함의 탐지 수단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심해 생물의 이동, 해저 지형, 해류 패턴 등을 조사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소나를 통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호들을 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Unknown Sound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더 블루프입니다. 1997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수중 마이크가 남태평양 해저 어딘가에서 발생한 초저주파 소음을 포착했습니다. 그 주파수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 놀랍게도 그 세기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저 지진이나 빙상 붕괴로 추정되었지만 그 어떤 자연 현상과도 완벽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생물학자들은 이 소리를 거대한 해양 생물, 즉 길이 100m 이상의 생명체가 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미확인 수중음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기록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짧고 날카로우며 일부는 낮고 길며 어떤 것은 규칙적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도 약 50% 이상의 수중 소음이 발신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심해의 소리는 단지 개의함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생물은 소리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생존 전략을 펼칩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염고래 계열입니다. 이들은 초저주파 음파를 사용하여 100km 떨어진 동료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래는 수중의 반사음을 이용하여 해저의 지형까지 파악하며 움직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음파 탐지기보다도 정밀하고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 오징어로 알려진 심해 두 종류는 물리적인 공격 대신 음향 파장을 일으켜 사냥감을 혼란시키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직 자세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종의 음파 충격파로 상대의 방향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심해 생물들 간의 패턴이 있는 반복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 반응이 아니라 의사소통 혹은 정보 교환의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15년부터 남극 대륙 해역 아래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정 음파가 포착되었는데 이 신호는 매년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으며 정해진 주파수로 규칙적인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짝짓기를 위한 위치 신호 혹은 종간의 정체성 전달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거대한 청각의 세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소리로 공간을 감지하고 소리로 서로를 구별하며 소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세계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구 해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고 긴 진동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가 만들어낸 파형을 분석하며 그 끝에 누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상해 봅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산보다도 깊고 어떤 우물보다도 어둡고 어떤 감옥보다도 고립된 장소, 바로 그곳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이 해구는 태평양 괌 인근 마리아나 제도 옆 해저에 위치한 거대한 균열이며 길이는 약 2550km, 폭은 70km에 달합니다. 그 깊이는 최대 1984m,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넣어도 수면 아래 2km나 더 잠깁니다. 여기에 수온은 섭씨 1도에서 4도, 빛은 전혀 없으며 산소도 부족한 완전한 극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심연에 인간은 어떻게 도달했을까요? 1960년 미국 해군 소속 도넬 월시와 스위스 해양학자 자크 피카르는 마리아나 해구 최저점인 챌린저 딥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탔던 잠수정은 트리에스테, 무려 벽 두께가 12cm가 넘는 강철 구체, 지름 2m 남짓한 작은 캡슐 속에 두 사람이 몸을 구겨넣고 바다의 어둠 속으로 5시간 동안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심해로 내려가며 깜깜한 어둠, 수압에 의해 마찰로 진동하는 철판, 그리고 중간중간 유리창에서 쩍하는 균열음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난관은 어둠입니다. 햇빛은 바닷속 200m 정도까지만 도달합니다. 그 아래는 영구 암흑층이라 불리는 완전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이들의 잠수는 약 4시간 48분 하강, 20분간 체류, 그리고 3시간 15분간 상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8시간 18분. 그러나 이들은 그곳에서 단 한 장의 사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장비 고장 때문이었고 조명도 너무 약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본 풍경은 진흙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약 50년 동안 그 누구도 챌린저 딥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영화감독이자 탐험가인 제임스 카메론이 단독으로 만든 1인용 잠수정 딥시 챌린저호를 타고 다시 그 심연에 도달합니다. 그가 촬영한 영상에서 보이는 것은 놀랍도록 단순한 풍경이었습니다. 진흙, 파편,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작은 생물들,
하지만 그 영상은 인류가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닥을 처음으로 뚜렷하게 기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는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거기서조차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할레모나스라는 심해 세균은 만천미터의 압력과 극저온 속에서도 분열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마치 유리조각 같은 투명한 감각류와 형태가 흐물흐물한 심해어들이 조심스럽게 미끼에 다가오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산소 없이, 빛도 없이, 광합성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에너지 원천은 바닥에 쌓인 해양 퇴적물 속 유기물 혹은 화학합성 미생물입니다. 더욱 놀란 건 일부 미생물은 플라스틱 분해 효소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구 해저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18년 한 탐사대는 챌린저 딥 해저에서 비닐봉지 조각과 음료수 병 뚜껑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상 가장 깊은 공간마저도 인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가 도달한 것은 해저의 바닥인가 아니면 인간 문명의 경계인가? 마리아나 해구는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가 얼마나 복잡하고 인간이 얼마나 작으며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좁은지를 보여주는 지질학적 진실의 거울입니다. 하지만 그 바닥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챌린저 딥 외에도 서태평양의 사우스 샌드 해구, 커크 해구, 통가 해구 등 비슷한 깊이의 심해 지역은 여전히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은 그보다 더 깊은 해구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대해 안다고 말하는 순간 바다는 다시 그 진실을 감춥니다. 우리가 빛을 들이대는 곳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그림자의 영역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인류는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자원 부족이라는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더 좁아지고 있으며 우주는 아직 멀고 너무 비쌉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명은 지구 안쪽, 바닷속에서 다시 시작될 수는 없을까요? 심해는 상상 이상의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심해 망간 단괴입니다. 이들은 해저 평원 바닥에 존재하는 감자 크기의 금속 덩어리로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 다양한 희귀 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인공위성, 스마트폰 등의 필수적인 원소들입니다. 태평양 해저에는 약 5천억 톤의 망간 단계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지상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또한 일부 해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얼음 형태의 천연가스가 존재합니다. 이 자원의 추정 매장량은 현재 전 세계 천연가스 사용량의 1000년치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자원을 캐내는 일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해저 4000m 아래의 채굴은 막대한 기술과 비용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생태계 교란, 침전물 확산, 소음 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동반됩니다. 특히 심해는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며 한번 파괴된 환경은 수십 년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심해 탐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인도, 한국 등은 심해 드론과 고압 채굴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이미 시험 채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2024년 기준 심해 광물 채굴을 위한 국제 규제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고 먼저 도달하는 자가 주인이 된다라는 실리적 논리가 바다 밑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뿐 아니라 심해는 생명과 의학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심해 생물의 DNA는 극한 환경 적응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암세포 파괴, 신경 재생, 항생물질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는 심해 세균에서 발견된 단백질을 기반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여 임상에 진입시켰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더 이상 미지의 자연이 아닌 정밀하게 측정되고 분할되며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다는 외계 생명 탐사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얼음 밑 바다가 지구의 심해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의 얼음층 아래에는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의 두께의 바다가 존재하며
그 속에는 열수 분출공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태양 없이도 생명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구 심해의 생명체와 환경을 먼저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끝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우주의 생명을 이해할 자격도 없다는 인식이 과학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 바다는 인류의 마지막 경계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는 태고적 자궁인가? 지금 우리가 바다 밑에서 마주하고 있는 풍경은 오염과 침묵, 그리고 생명의 기묘한 공존입니다. 그 속엔 미지의 자원과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문명은 지상도 우주도 아닌 깊은 심해에서 다시 쓰일지 모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인류는 다시 불을 밝혀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